자, 먼저 집합 내용 중에 첫 번째 집합의 상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집합 A의 원소가 1과 2다. 그리고 집합 B의 원소가 X, Y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을 때에는 만약에 A와 B 두 집합이 같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X는 1이고 Y는 2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하냐? 케이스 분류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x는 1, y는 2라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x가 2고 y가 1이다 라는 이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집합이라는 성질 자체가 순서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은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집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원소들 지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다 원소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옆에다가 0이라고 써놓고 이게 집합 A의 원소다? 그럼 이건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이렇게 A의 원소다? 그럼 맞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 이게 원소다?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 A의 원수도 다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원소의 포함 관계라는 말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 모양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냥 여기 있으면 A의 원소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거 됩니까 이거? 자, 이렇게 되면 0이라고 이렇게 생긴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원소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비순서상 기호가 있어야 되면 이게 없으면 왼쪽은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이 안에 뭐가 있던지 말던지 볼 필요도 없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아니 왼쪽에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집합밖에 없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이 집합 기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원소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죠. 얘는 A 집합이 원소를 뭘로 가지던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참인 명제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은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얘를 제거했을 때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는 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들 하나라도 데리고 와서 그걸 집합기호 안에 넣어주면 그건 집합관계 포함한다는 거예요. 포함관계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자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거 참입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긴 기호는 처음 보는데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바깥쪽에 있는 요걸 제거하고 얘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요거 제거하고 요렇게 생긴 게 그게 그냥 여기 들어와 있으면 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건 A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또 하나 있다.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 맞죠. 왜냐면 이것도 여기 제거했더니 여기 안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요걸 없앴을 때 요렇게 생긴 이 원소가 이 원래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면 그것도 무조건 참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소 나열법, 하나는 조건 제시법이죠. 그 원소의 개수가 이제 유한할 경우에는 그냥
비순서쌍이라는 그 중괄호처럼 생긴 그 기호 안에 그 원소들을 쭉 나열해주면 가장 직관적으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의 첫 번째 특징은 비순서쌍이다. 즉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로서 집합과 집합을 구분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1과 2 그리고 2와 1 이 두 집합은 같은 걸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곧 조건제시법에서 배울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근 두 개잖아요. 1하고 1. 그런데 이걸 집합으로 표시할 때는 그냥 1 한 번만 쓴다고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쓰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합에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생략이 가능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유한집합인데 개수가 그래도 너무 많아. 한 100개다. 100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 A의 원소가 1부터 100까지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겠죠. 집합 A는 1, 2, 3 이거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100까지 이렇게. 생략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 3개를 나열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규칙이 일씩 커지네 일씩 커지네 규칙이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숫자 가지고는 보여줄 수 없죠. 왜냐면 1 다음에 2 혹시 1에다 2 곱했나? 그럼 2 다음에 4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이다. 이렇게 꼭 규칙이 계속해서 같다는 거 최소한 숫자 3개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숫자는 뭐다?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숫자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제시법, 이러한 그 원소 나열법의 한계가 뭐가 있었냐면 이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커지는 것들은 끝이 없으니까 원소를 나열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나온 거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라는 거죠. 새로 약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였냐? 자, 여기 네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짝대기 발을 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쓰냐?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요 네모는 다시 한번요. 이 바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 써 있는 건 뭐냐면은 원소의 형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이 문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으겠다. 뭐로써? 집합의 원소로서 모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 조건이거든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 이 수학에서의 조건은요. 이 단원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명제 단원에서 그러니까 때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수학적 식이나 문장을 얘기해요. 조건이라는 건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참이 되도록 만드는 그 집합을 수학 용어에서 뭐라고 부르냐?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 명제의 주요 목적은 진리집합을 찾는 데에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다 보면 이 진리집합들이 한 번에 딱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구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3이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된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X가 A의 원소이면 O-X도 A의 원소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두 개의 조건을 한번 구별해서 써봅시다.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그럼 가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에 보세요. 3이 A의 원소래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럼 3 하나 들어있는 이 집합이 A 집합이에요 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A 집합의 원소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3도 하나 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놓으면 안 되고 자, 3이라는 이 원소가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가조건에서.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나조건에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일단 3이 지금 원소니까
어떤 원소가 A의 부분집합이면 O-X도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O-3 하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자, 원래 3이라는 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어요. 근데 2를 다시 X에 집어넣었더니 다시 3이 나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원소가 많아지진 않겠네요. 그럼 이 3하고 2를 또 A랑 똑같다고 놓으면 될까요? 안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논리상 3하고 2는 A의 원소이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3과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같다고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진리집합의 유형들을 보면서 이 조건제시법 뒤에 나와 있는 이 조건과 이 앞에 있는 이 원소의 형태, 이 뒤에 게 조건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해서 지금까지 뭐 답구하는 과정을 늘 공부했기 때문에 얘를 파악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원소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진리집합이 달라지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x값 그것을 모으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미 알고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2, x-1이 0 나오니까 역시 원소가 1하고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게 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게 조건의 하나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이 1, 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제 진리집합 또는 해집합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바 x-1의 제곱. 자, 이렇게. 그럼 얘가 x-1, x-1은 0이니까 1, 1이라고 표현하는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집합의 성질은 표기할 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이 100개가 있어도 그냥 한 번만 쓰고 만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를 들어 어떠한 집합 A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 거죠. 자, x를 모아라. 그런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걸 만족하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 뭐냐면은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A, B, C 조건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근이 하나인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으면 되니까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요거 어떠한 방정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써드릴게요. 제가 자,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면 그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왜?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면 그게 0일 때와 0이 아닐 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차수가 달라져요. 차수가 달라진다는 게 결국 뭐냐? 1차 방정식 푸는 방법과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진리집합을 찾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분류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A가 0일 때,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A가 0이면 자, A가 0이 되면 이제 B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B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BX 플러스 C가 0이니까 넘기면은 X는 자 BX 플러스 C는 0에서 넘기고 B로 나눠주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근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시 A의 진리집합의 원소 개수가 딱 하나만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안 하는지 사실 논리적으로 끝까지 다 따져볼게요. 일단 B가 0이라는 건 X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A도 0이고 B도 0이기 때문에 X의 영향력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가 0이다 라는 것만 남는데 이게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는 C 값에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C가 0일 때와 C가 0이 아닐 때. 그럼 C가 0이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이미 우리 항등식이 다 했잖아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참이란 말이에요. 즉 진리집합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리집합 X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수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이 뭐예요? 원소에서 하나만 나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X가 0이 아니다. 보세요. 여기는 A가 0이고 B도 0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다 0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C가 만약에 0이 아니야. 3이래. 그럼 3은 0이다. 그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X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X 값에 관계없이 이건 늘 거짓이에요. 그럼 이걸 3은 0을 만들 수 있는 X 값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조건은 뭐냐? A의 원소 개수가 딱 한 개인 조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0 되면 원소가 하나로 딱 정해지는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그런 조건이 진리집합에서 하나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 조건은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다? 0이다. 요렇게 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거 뭐냐? 최고차 한계수가 문자일 때는 뭘 해라? 케이스 분류를 해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최고차 한계수가 문자면 그 문자, 즉 최고차 한계수에 따라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제일 중요한 거 차수가 달라진다. 그럼 차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근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찾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은 조건인데 앞에 원소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진리집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앞에 원소의 형태를 x, y의 형태로 모으라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자,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1하고 2라는 걸 아시죠? 그럼 x가 1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y 값은. 이 오른쪽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써볼까요? x가 1일 때 y는 0도 되고요. x가 1일 때 y는 1도 돼요.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2일 때 x가 2 그리고 y는 0 또 x는 2 y는 1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x는 1 y는 0을 아주 짧게 뭐라고 쓰냐 1,0이라고 쓰죠. 얘는 1,1이라고 쓰죠. 얘는 2,0이라고 쓰고 얘는 2,1이라고 써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좌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원소의 형태가 x, y다? 그럼 이건 뭘 해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라. 좌표 평면에 찍어라. 그럼 결국 이 하나하나의 좌표들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뭐? 점이 돼버리죠. 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 조건은 뭘로 만족이 되냐면 x는 1 그리고 x는 2 이렇게 두 개로 만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x는 1을 어떻게 그려요? 여기 1. 그 다음에 x는 2는 어떻게 그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해집합을 우리가 뭘로서 나타냈다? 선으로 나타냈다. 왜? 수많은 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또 약간 변형할 건데요. 자, 두 번째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 y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이제 0이 아니라 y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이거 할 줄 알잖아요. 2차 함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래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x절편이 얼마? 아까 우리 그거 했었죠. 1하고 2 그리고 아래 볼록이고 y절편이 2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해집합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은 몇 개? 무수히 많죠. 그 점들을 다 찍어보니까 뭐가 되더라? 선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제시법에서 이 바 앞에 있는 이거, 이 원소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해집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요거 나온 김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이 어떤 관계냐? 정확히 방정식의 실근이 함수에서는 교점의 x 좌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실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림 그려서 교점의 x좌표 찾아야 되고, 교점의 x좌표 찾으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실근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방정식 문제는 함수로 풀고요. 어려운 함수 문제는 방정식으로 풉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실근을 찾는, 예를 들면 우리 이미 다 했던 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좌변 y는 이렇게, 우변 y는 그림 두 개를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왼쪽 거를 연두색으로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교점이 여기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란 말이죠. 우리가 연두색하고 빨간색 그림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다? 교점의 x 좌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에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김에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놓고 뭘로 풀면 된다?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것. 함수와 방정식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건제시법, 해집합, 진리집합의 유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앞에 지금 3n 플러스 1이라는 형태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n이 정수래요. 아직 감이 잘 안 오니까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 n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는 총 세 가지가 있죠.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0 집어넣었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었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2 집어넣으면 7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나오고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작은 쪽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2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집어넣으면 7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고, 밑으로도 쭉 이렇게 작아지겠죠. 위에 원소 나열한 거 보고 아래 원소 나열해보니까 어때요? 두 개의 집합이 같아요. 무슨 뜻이냐? 뒤에 있는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이 형태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원소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집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n 플러스 1이나 3n 마이너스 2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n 플러스 1은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 3n이 뭐예요? 3의 배수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그 애들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3의 배수에 1을 더한 애들이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1이에요. 자, 3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냐?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인 정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3n-2도 똑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3n 플러스 2 그리고 3n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보면 3n 플러스 2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2인 숫자들이죠. 그러면 3의 배수에서 1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걔네 중에 나머지 얼마 나오겠어요? 당연히 2 나오겠죠. 두 개는 어떻게 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왜? 뭐가? 단 n이 뭐일 때? 정수일 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을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학은 이제 길게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나머지가 1이거나 2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을 3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을 3n 플러스 2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넣어주면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3n에다가 1 더한 거 3n에다가 1 뺀 숫자들의 모임, 촌스럽게 이렇게 읽지 말고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뭐다?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원소의 형태는 같게 놓고 뒤에가 달라졌죠. 조건이 달라졌어요. 자, 아까 이제 오른쪽에 정수일 때는 얘나 집합이 똑같았던 거 기억하시죠?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1부터 대입합니다. 그럼 1부터 대입하는 시작이 4예요. 2 집어넣으면 7, 3 집어넣으면 10,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어디까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지니까. 두 번째 3n-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1이에요.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7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위에 집합하고 아래 집합을 비교를 해봤더니 가다 달라요? 달라요. 얘 1 때문에. 스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원소의 형태가 이렇게 다르면 오른쪽에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집합은 같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가 다른데도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근데 늘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랑 아까 특정 조건에서 얘랑 똑같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건을 조금 달리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 같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이세요? 4, 7, 10, 1, 4, 7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이에요. 그래서 3의 배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 전부 다 뭐다? 등차수열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의 기본 연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A 교집합 B라는 것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 A 합집합 B는 어떤 원소들을 모을 거냐면은 X는 A의 원소이고 또는 X가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모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라는 걸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구분을 여기 1하고 2하고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총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A 또는 B다라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자, X는 A의 원소가 아니면서 X가 B의 원소인 것도 괜찮고, 이번에는 X가 A의 원소이면서 이번에는 B의 원소가 아닌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X가 B의 원소이기도 한 거, 요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그림에서 봤을 때 첫 번째 A가 아니고 B이기만 한 건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이면서 B가 아닌 건 1번이 되는 것이고, A와 B가 동시에 X가 A와 B의 동시에 A와 B의 원소인 경우는 2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총 3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차집합인데요. 차집합 A 차집합 B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자, A에서 차집합 B를 빼면 여러분 보세요. 이 1번에서요. 이 A라는 건 1 더하기 2잖아요. 1 더하기 2에서 3을 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A 집합이라는 건 1 더하기 2인데 거기서 B를 뺀다.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1 더하기 2가 이게 A예요. 여기서 B를 뺀다. 여기서 2 더하기 3을 뺀다는 거예요. 3을 빼는 게 1 더하기 2에서 3을 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빠지는 거예요? 2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 교집합 B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A 차집합 B는 우리가 외우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표시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논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논리가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뭘 빼는 거다? A, B의 뭐를 뺀다?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소용 있는 것만 빼겠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B를 제거한다. 그렇게만 해도 A 차집합 B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중요도를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외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게 논리가 중요한 일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 논리를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논리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소용이 있는 부분만 뺀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만 뺀다라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은 그냥 이 표 하나로 끝이야. 표 하나로 끝이야. 그래서 자, 여기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A하고 B하고 이렇게 없을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B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세 번째는 B가 A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지. A하고 B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자, 봅시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집합 A하고 집합 B의 지금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볼 거야. 근데 두 집합의 관계는 이 네 가지로 정리가 끝나. 지금 첫 번째 저기 A하고 B하고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소라고 불러. 서로소.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걸. 오케이? 자, 그럴 때는 그냥 A 플러스 B 합집합은 그냥 아주 순전히 집합 A하고 집합 B를 더해주면 돼.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뭐 따질 필요가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디스조인트라고 불러. 오케이?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기호로 표시하면은, 자, A가 B에 이렇게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해. B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데 B가 더 큰 거야. B가 A를 잡아먹은 거야. 이런 상태고, 여기서는 A하고 B를 합집합해 봐야 뭐밖에 안 나와? B밖에 안 나오지. 마찬가지. 세 번째 있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A가 B를 포함하는 거지. A가 더 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A 합집합 B를 하면 뭐가 나와? A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A 합집합 B는 일단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하고서 그다음에 1번을 표현해 주려고 봤더니 1번이라는 건 A에 포함되지. 다시 한번, 1번 영역은 A의 영역 안에 있지. 맞니? 그래서 1번에 있는 이 X는, 1번에 있는 이 원소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가 아닌 원소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또 뭐여야 되냐면 지금 1번에 있는 원소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집합도 아니어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 X는 또 A 교집합 B의 원소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도 아니고
A와 B의 교집합도 아니다고 해야 그래야 여기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부분만. 그림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지. 잘 봐. 크게 그려보면 이게 A고 이게 B야.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요만큼이야.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A에서 B를 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A에서 사실은 B를 빼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를 뺀다고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 A에서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녹색으로 표시된 게 A 교집합 B잖아. A에서 녹색 빼면 흰색 나오지? 그치? 그래서 흰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뭐 2번은 뭐 X가 A 교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3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 지금 X가 B에 포함되면서 X가 A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 걔는 A 교집합 B에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 그다음 다시 이제 돌아오면 교집합이야. 이번에는 서로 소인 상태에서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지금 두 번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는 뭐가 돼? 이번엔 B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그냥 A 교집합 B는 그냥 2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차집합이야. 이거는 봐봐. 사실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고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여기만 봐도 이 A에서 여기 있는 걸 빼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A 차집합 B는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 차집합이라는 게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요거는 외웠지?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 A에서 AB의 교집합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A에서 A에 포함된 부분을 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처럼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그럼 A에서 B 빼면 뭐가 되겠어? 그냥 자기 자신 A야. 빠지는 게 없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야. 그럼 B 차집합 A는 그냥 B라고 쓰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A 차집합 B는 뭐가 되겠어? 이게 사실은 B가 아니라 A 교집합 B라고 그랬지. A 교집합 B가 A잖아. 그러니까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결국 A에서 A를 빼면 뭐가 돼? 이게 공집합이 되는 거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림상으로도 알 수 있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뺀대. 근데 이 밖에 거 빼는 건 의미가 없지. 근데 A는 다 빠지겠네. 그래서 공집합 되는 거야. B-A는 뭐 할 필요가 없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가운데 거만 쏙 빠지는 거니까. 그렇지? 마찬가지 이번에 또 B-A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그렇지.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지. 남는 게 없게 되겠지. 그렇지? 자, 마찬가지 여기도 뭐 A-B는 A 빼기 A 차집합 A 교집합 B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1번이지 뭐. 그렇지? 마찬가지야. B 차집합 A는 B에서 또 A 교집합 B를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 3번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집합의 연산은 이 표 하나로 그냥 끝이야. 정리해봐.